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상담 첫 번째 이제 그 핵심 이론 보시면 정신분석 상담이죠. 이 정신분석 그러면 물론 뭐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뭐 심리학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정신분석 그러면 대충 이제 정신분석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학생들을 보면 상담 쪽을 이렇게 잘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래전에 상담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정신분석 그러면 딱 일단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셔야 이게 이제 딱 매칭이 되는 거죠.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프로이트만 정신분석을 얘기했냐 그런 건 아닌데 정신분석의 그 원조가 이제 프로이트이기 때문에 프로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프로이트는 뭐를 강조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중세 시대 말 부분에 이제 1800년대 이제 끝 부분인 거죠. 중세 시대 말 부분에 이 그 이제 유럽에 사는 여성들이 히스테리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히스테리 환자들. 히스테리 환자 그러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좀 심한 증상들, 그러니까 지금 이상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환장애 또는 이제 신체 증상장애 요쪽 계통의 이제 환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과 의사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프로이트 이전에 그 히스테리 환자들을 주로 치료했던 방법은 이제 최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그 최면이라고 하는 방법이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최면이라는 방법 외에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최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가 최면 이외에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이제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사람에게 어떤 무의식이 형성된 것, 그 무의식이 형성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준 아주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전환장애 증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팔이 안 움직여. 그래서 밥을 이렇게 못 먹고 이쪽 손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성대 근육이 안 움직여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거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 말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 그 증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기보다는 그 증상 밑에 있는 무의식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증상을 없애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증상을 없애면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증상으로 나와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본 게 프로이트의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 거죠. 무의식이 진짜 원인이야. 그래서 이 진짜 원인이 되는 무의식을 해결해내야 이 사람들이 보다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선생님들 상담 공부하시면 빙산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의식 세계고요. 이게 무의식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그 모든 걸 다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의식은 뭐냐? 그 이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실제로 뭐 경험했지만 내 어떤 의식 세계 속에 남아 있지 않은 이 모든 게 이제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대략 0세부터 5세 내지는 6세 어간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들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형성이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구성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뭐 이렇게 자아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격 세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는 이렇게 셋으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요 아래를 이제 그 이드라고 이렇게 원초아라고 부릅니다. 원초아.
그럼 요 부분은 이제 초자라고 불러요. 초자. 그래서 슈퍼에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성을 해서 요 세 성격 요인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이제 균형을 이제 잡게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요 원초안은 이 원초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쾌락 원리를 추구하고요. 쾌락을 쫓아. 그럼 요 자아는 현실 원리를 추구, 현실적인 걸 추구하고 요 초자아는 도덕 원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셋 다. 그리고 이 원초와의 기본적인 욕구, 이제 뭐 이렇게 본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심리학 이론들에서는 사람은 본능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본능이 있지만 사람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요소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떤 욕구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데 성욕과 공경욕이 핵심입니다. 그 두 개의 욕구만 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욕구들은 뭐 우리가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게 뭐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절을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막 있다고 다 먹고 졸리다가 아무 데서나 퍼자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부분 조절이 잘 돼서 큰 갈등 없이 조절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성욕과 공경욕은 이게 조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주 우리 안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본 겁니다. 그래서 성욕과 공경욕으로 사람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테리 환자들도 중세 시대에 중세 말엽에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히스테리 환자들도 이 성욕과 공경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원활히 해소가 되지 않고 이 성욕과 공경욕이 무의식에 원초안은 전부 다 무의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특징이 요 전체가 다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무의식에 들어있는 성욕과 공경욕이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면 이 자아가 이걸 누르려는 이렇게 접점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접점이 발생했을 때 이 접점에서 이 욕구가 더 강하면 자아가 이걸 못 누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확 전환이 돼서 증상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본 것이 프로이트의 이제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이 좀 프로이트 이론, 정신분석 이론, 그럼 요 그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프로이트 이론에서 치료는 뭐냐면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요 무의식, 이 전체적인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면 이 자아 영역이 조절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1번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두 번째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힘을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의 힘을 늘 올려줘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고 자아를 힘세게 만들어줘서 자아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성격 상태라고 프로이트는 봤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의미 특징 보시면 이건 당연히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이트 이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역동적 이해 등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부적응적 행동을 왜 하게 되냐면 이런 무의식적 어떤 역동 때문에 무의식이 그냥 그 사람이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작용을 해서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팔이 안 움직여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무의식적 역동에 의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누굴 꼭 죽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할 때 팔이 마비가 되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죽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팔을 마비시켜 버리면 그 위험을 싹 일순간에 제거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프로이트 이론인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인생의 초기 경험을 중시해서요. 초기 경험, 0세에서 5세 이때의 어떤 경험들이 다 들어가서 무의식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초기 경험을 중시하고요. 무의식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의식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식의 세계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자체를 의식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치료의 1번 접근. 그 다음에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자아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2번 접근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건강한 성격, 건전한 성격이란 자아가 초자와 원초와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자아가 세져야
초자와 원초의 기능을 이렇게 조절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정할 능력이 있어서 적절한 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건강한 성격, 건전한 성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적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무의식은 자, 당신이 이제 생각 떠오르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의식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냥 떠오르는 걸 얘기하면 다 의식을 얘기하지. 근데 이제 무의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이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냐면 이라고 이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라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이트가 고안해낸 것은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의식의 어떤 단서를 갖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무의식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연상되는 대로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무의식적 자료에 딱 들어가서 무의식을 이제 설명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최근에 정신 역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실기 시험 준비할 때 정신 역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이트 이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프로이트의 보통 이제 아주 직접적인 제자들은 프로이트 이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좀 많고요. 프로이트 이론,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요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론, 요 이론, 프로이트의 이론의 바탕을 둬서 역동이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 역동을 강조하는 그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론적 묶음을 다 정신 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프로이트 학파라고 보통 부르는 뭐 예를 들어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뭐 애착에 대한 강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신 역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역동에 의해서 뭐 문제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적절하게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정신 역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 역동이 어디까지가 정신 역동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뭐는 정신 역동이다, 뭐는 아니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치료 기법으로서 정신 분석 이렇게 보통 잘 얘기 안 하고 정신 역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을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큰 2번에 보시면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 정신 분석은 우리가 치료적 접근을 할 때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치료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는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와요.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이제 이건 정신분석에서만 이야기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론에서는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에 내담자가 딱 이렇게 오면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치료자가 이렇게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라포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 또는 치료관계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핵심적인 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해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놔야 되죠. 자기 비밀을 털어놔야 이게 상담이 되지. 어디 맞춰보세요. 이거는 점 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해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관계를 이 사람이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라포 관계, 치료 관계 또는 신뢰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초기 단계에서 주로 진행하는 건 뭐 상담 관계, 라포 관계, 신뢰 관계, 치료 관계 요거를 형성하는 거 가장 기본이고요. 정신 분석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내담자의 문제가 정신분석 상담에 들어맞는 문제인가를 검증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무의식을 파헤칠 만한 그런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신분석 상담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상담 회기가 길어요. 기본적인 상담 회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을 해도 뭐 아무리 짧아도 6개월 하면 되게 짧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년, 뭐 2년, 뭐 길면은 한 10년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괜히 뭐 네다섯 번 하고 그만둘 거면 정신 분석을 시작도 못하고 끝낸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 내담자의 문제가 또는 이 내담자가 정신 분석에 적합한지를 이렇게 검증하는 게 이제 정신 분석 상담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보시면 첫 번째 점,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신분석적 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그 말이죠. 이 내담자가 또는 내담자의 문제가 정신분석이 적절한 어떤 치료법이냐 이걸 이제 검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신뢰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자유현상과 꿈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적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안심이 돼야 이제 뭔가 자유현상도 되고 이러지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관계, 라포관계, 치료관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이 내담자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내담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이 단계예요. 전이로 넘어갈 수 있는 욕구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이가 일어나기 전 단계까지가 초기 단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전이로 넘어가기 전 단계가 이제 초기 단계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전이 단계예요. 말 그대로 전이. 정신분석 이론에선 전이가 일어나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이가 안 일어나면 치료가 안 돼요. 전이가 일어나는 건 전이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전이가 일어나는 건 충분히 신뢰해야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이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제가 내담자라고 하면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일어나면 저는 전이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럼 전이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어렸을 때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0세에서 5세 내지는 6세 정도 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중요한 대상 대부분 부모님이에요.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엄마의 가능성이 높겠죠. 엄마랑 관계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어쨌든 어렸을 때 중요한 어떤 이제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중에 내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겠죠.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지금 상담자에게 이 관계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했어. 이걸 지금 상담자에게 덮어 씌워서 여기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걸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제가 충분히 못 받았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딱 상담자랑 상담을 하는데 그 연세가 좀 있는 여성 상담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상담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저를 품어주고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랑을 지금 이 상담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걸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확 올라와서 마치 이 사람이 어머니가 된 것처럼 내가 땡깡을 부리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냐고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건 이 사람의 어때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인해서 내담자인 내 문제로 인해서 어렸을 때 엄마하고 해결이 안 된 걸 이 사람에게 덮어씌워서 해결하려고 드는 거라고. 그걸 바로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야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이 단계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점 내담자는 유아기 때 중요한 대상에게 가졌던 감정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이 욕구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엄마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상담자에게 받으려고 시도를 할 때 이 상담자가 이렇게 매번 그러면 제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번 올 때마다 막 비싼 커피를 사온다라든지 아니면 매번 올 때마다 이제 상담료 내면서 선물도 사오고 막 이렇게 선생님 드시라고 이렇게 이거 선생님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왔다고 막 이래. 상담료 외에 뭘 자꾸 갖다 주고 막 이래. 그러면 만약에 이 상담자 내가 상담 좀 잘하나 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만족스러워서 나한테 뭘 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내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어렸을 때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걸 지금 나한테 다시 재현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구나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면 안 돼요.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시도하는 걸, 참, 그래도 이렇게 그 예의가 참 바른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받아주면 나는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걸로 해서 충족이 돼서 내가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어렸을 때 한번 결핍이 발생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전이하는 이 욕구를 좌절시켜야 돼요. 그 선물을 거절하고 다음부터 이런 선물 안 사오셔도 됩니다. 사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전이 욕구를 좌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겠죠. 네. 상담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제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걸 이 상담자가 조금 나를 수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욕구를 안 채워줬으니까. 그래서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이 상담자가 왜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사랑 주지 않은 엄마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나에게 엄마상을 덧입혀서, 제가 엄마상을 덧입혀서 그 엄마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 이 상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지라고 내가 상담자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싫어하는 걸 지금 엄마 상을 덮어 씌워서, 만약에 내 엄마 상이, 제가 상담자라면 엄마 상이 요 앞에 있어. 엄마를 공격하는 걸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중립적이야. 당신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욕구를 수용해 주면, 왜 나한테 그러시냐,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넘어간 거니까, 날 공격한 걸로 내가 착각을 한 거니까. 그건 상담자가 오해를 한 거고, 내 앞에 엄마상이 있어서, 제가 상담자라면 엄마상이 있어서 이 내담자가 엄마를 공격하는 거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이를 대할 때의 상담자의 자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점이에요. 내담자의 전이 욕구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로 해석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건 사실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걸 지금 나에게 덮어 씌워서 내가 당신의 기대만큼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전이에요 라고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내담자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면 망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망합니다. 전이를 받아주면 역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 번째 점이에요. 상담자의 역전에 대한 분석 및 해결도 병행돼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상담자인데 내담자가 저를 공격한다는데 내담자는 저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하면 제가 그것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했다가 너무 괴로워했다, 이렇게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역전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역전이가 발생하면 상담은 망해요. 정신분석에서는. 다른 상담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역전이가 발생하면 상담은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서 전이 분석을 제가 해줘요. 내담자한테. 제가 상담자라면 내담자한테, 당신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자꾸 갖고 오는 건, 또는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건 사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는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어렸을 때 충족되지 못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금 저하고의 관계에서 재현하려고 시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럼 이제 전이를 분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찰을 일으키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지금 내가 당신이 밉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운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미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사실은 원인이 무의식에 있었던 거군요. 어렸을 때 형성됐던 무의식적 어떤 역동에 의해서 당신이 밉게 보이는 거지 진짜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닌 거군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내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서 당신이 밉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신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내 무의식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군요.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받아들이면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점 보시면 내담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애정과 의존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요. 두 번째 점,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욕구가 좌절된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고 아, 진짜 원인은 무의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우치는 게 통찰입니다. 깨우치는 거. 딱 깨우쳐. 통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썼네. 그죠? 아쉽지만. 통찰이 일어나서 깨우쳤어. 그럼 아, 지금 내가 당신을 미워할 것도 아니고 당신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너무 목매달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이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자한테만 그러겠냐고, 이 사람이. 그건 당연히 아니지. 왜? 무의식적 역동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혼습 단계입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과도하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그런 대상이 있었나요? 또는 당신이 이게 뭔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뭐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경우가 없었나요? 이 내담자 가만히 생각할 때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직장 상사가 처음에 오면 내가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이 직장 상사가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직장 상사를 들이받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이 어떤 그 애정에 대한 욕구를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드러냈던 거군요 라고 하는 게 훈습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상담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패턴을 보였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도 내가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거나 그 사람에게 너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감정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구나. 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 때 교수님한테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또는 내가 동아리에서 어떤 선배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에서 연관돼서 그런 거구나. 사실은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너무 내 마음을 안 들어준다고 속상해하거나 이런 게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린 게 아니라 내 무의식적 역동에 휘둘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적용하는 게 바로 훈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점 보시면 전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적용하는 거예요. 훈습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두 번째 점, 상담자는 내담자가 통찰한 것을 실제 생활에 옮기도록 돕는. 그래서 통찰이 일어난 걸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훈습 과정.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정신분석에서 진행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 3번에 보시면 이제 상담 과정에서 전의와 해결 방안. 그 두 번째 단계가 전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의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전의에 대한 정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실기 시험 2차 시험 볼 때 쓰는 걸로도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전의는 주어가 내담자가로 시작이 돼요. 무조건. 전의가 뭐냐면 그럼 내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담자가 어렸을 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또는 행동,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지금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그걸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렸을 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지금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그걸 재현하려고, 그러니까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다 여기다 대입해서 내가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걸 전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전의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점, 상담 과정에서 전의는 내담자가, 주어가 내담자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가졌던 관계를 상담자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를 지금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현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여기에다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투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일종의 투사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투사예요, 사실. 그러면 전이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이 단계에서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전이를 일으켜 그랬을 때 이거를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좌절시킨다고. 전이는 기본적으로 좌절시켜야 됩니다. 좌절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이제 이게 상담자가 좌절을 시켜 내담자를. 그러니까 그 욕구는 받아줄 수 없다는 거지. 욕구는 받아줄 수 없고, 당신의 의도는, 당신의 원함은 알겠지만, 제가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쉴드를 치는 거지. 벽을 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좌절시키는 거야. 내담자의 욕구를 좌절을 시켜. 이게 이제 전의의 기본적인 대처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왜 그러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 전의에 대한 해결 방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통찰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이 해결 방안 첫 번째 점 보시면 전이 분석은 내담자 유역의 비례선 쭉 읽어서 이제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통찰이 일어나도록 분석을 해줘야 돼요. 전이는 분석을 해준다.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점 보시면 상담자는 애정, 욕망, 기대, 적개심 등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대상에게 가졌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표현하도록. 전이 욕구 자체는 좌절시킵니다만 표현은 우리가 존중해 준다고. 당신이 어렸을 때 그게 참 안 돼서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게 그렇게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군요.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이해해줘요. 좌절시키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지. 그 내가 받아주진 않는다고. 전이 감정을 받아주진 않지만 이해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해석을 통해서 전이를 좌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이를 각성하도록 해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과 갈등들에 대해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전이를 분석해줘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이 상담자가 내가 너무 좋아서 또는 이 상담자가 너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걸 이 상담자에게 덮어 씌워서 내가 마치 그렇게 상담자를 느꼈던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담자에게 덮어 씌웠던 게 한꺼풀 벗겨지면 콩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에 씌웠던. 그런 게 나타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만약에 집단 상담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훈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내가 전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고, 만약에 개인 상담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이와 유사한 어떤 관계 패턴을 맺었던 그런 과거 경험이 뭐가 있었나 이걸 이제 찾아가서 훈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점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과거의 행동 유형을 해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런 어렸을 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자꾸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다 건강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역전이와 해결 방안. 역전이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필기 시험에는 사지선다로 나오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실기에서는 역전이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쓰는 문제 나와요, 실제로. 전이 역전이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역전이는 주어가 상담자가예요. 상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담자라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이를 일으켜요. 그때 상담자가 그 전이에 넘어가는 게 바로 역전이에요. 전이를 역으로 이제 한다 이 얘기예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담자의 과거 그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런 행세를 하면 이게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버리는 거. 좌절시켜야 되는데 좌절시키지 않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
이걸 역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는 상담자가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전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역전이의 의미는 첫 번째 점, 상담자가, 주어가 상담자라고 했어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동일한 감정을 내담자에게 갖게 되는 현상을 이제 역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전이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내담자가 전이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걸 역전, 이게 전형적인 역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식의 묘사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 상담자가 과거에 상담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내담자에게 투사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상담자가 행세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역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역전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내담자의 전이에 대해서 상담자가 마치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반응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역전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참고로 다른 정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상담자가 객관성을 잃게 될 때 나타나는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막 선물을 갖고 오고 막 너무 상담 좋아요. 선생님 상담 와서 너무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좀 하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건 역전이에요. 전형적인. 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막 공격해. 그러면 아이씨, 내담자 도대체 이걸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이것도 역전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게 될 때 나타나는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내담자에게 휘둘리는 거죠. 내담자가 자극을 줬을 때 이쪽으로 휘둘렸다 저쪽으로 휘둘렸다, 이게 바로 역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그 좋은 감정이 올라오시나 보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싫어하면 싫은 감정이 올라오시나 보네, 뭐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 싫은 감정이 올라오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역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역전이는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마치 자신의 과거 경험 속 인물로 착각하도록 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왜곡을 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두 번째 역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보시면 그 상담자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너무 좋아해도 저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무 싫어해도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역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럼 역전이가 발생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역전에 빠져버리면 망한 거고 역전이가 발생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자기를 자꾸 분석해야 되겠죠.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점,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나를 분석해서 내가 왜 기분이 좋을까? 내가 왜 그 기분이 불쾌할까? 왜 내담자가 오는 게 나는 부담스러울까?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교육 분석을 받는 겁니다. 교육 분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아래 세 번째 점에 이제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좀 이제 나누는 거죠. 교육 분석은 분석을 받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서 나를 분석받는 게 교육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담했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라고 해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해주는 걸 이제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분석이라고 하면 내가 어렸을 때, 교육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어떤 교육적 요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제게 해결되지 못한, 상담자인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이제 교육 분석에 속하는 거고요. 슈퍼바이저의 이제 지도와 이제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상담한 요걸 가지고 가서 요 상담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 살짝 뉘앙스는 다르죠. 둘 다 어쨌든 슈퍼비전을 받는 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전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게 사실은 상담자로서 양심적인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역전이가 발생하려고 할 때 상담자가 취하는 방법. 자기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석을 받습니다.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이게 전형적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유능한 상담자에게 의뢰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핵심 예제 1번 보시면 2015년에 나왔던 문제,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의 역전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건 뭐냐? 맞는 걸 찾는 거죠.
동그라미 1.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동그라미 2번. 내담자에게 좋은 치료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다. 동그라미 3번. 내담자에게 일으킨 역전의 감정은 치료의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역전이가 일어날 이거 내가 싫어하거나 이게 내담자의 말이 좋네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전이를 했다는 얘기니까 이걸 통해서 내담자가 어떤 전이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역전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치료자가 역전이를 알기 위해서 꼭 교육 분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 분석을 받으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적합한 건 동그라미 3번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